아이고, 이 늙은 것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답니다. 그날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저를 속였다고만 생각했었지요. 창밖으로는 잿빛가을 하늘이 낮게 드리워 있었고 민원실 안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꼭 껴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홀랑 사라져버린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10년을 꼬박 모은 퇴직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요. 그 돈을 정말 믿을 만한 재테크라며 접근한 젊은 친구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게 화근이었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던지 마치 내일 아침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될 것처럼 속삭였었지요. 제가 그 돈을 송금한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17분 그 얄팍한 휴대폰 화면으로 안전하게 투자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천국을 맛보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그 번호는 꺼져버렸고 투자라는 회사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고 억울한 마음에 덜덜 떨면서 이 경찰서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랍니다. 제 성격이 원래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못난 구석이 있거든요. 아들 녀석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전화금융 사기는 너무 흔해요.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도전은 속으로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하며 콧방귀를 꼈었지요. 제 고집대로 제 귀가 얇은 대로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건 그 사기꾼 놈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민원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여경의 얼굴은 무표정의 꼬재가 겪은 이 비참한 사연을 수백 번은 들어봤을 법한 지루함이 가득해 보였지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 젊은 사기꾼 녀석의 인적사항과 송금 계좌번호를 빽빽하게 적어넣은 종이를 툭 내려놓았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부글거리고 있었고 이 돈을 반드시 되찾아오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저의 모진 말버릇과 고집 때문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도 잊은 채 오로지 이 억울함만 세상 밖으로 토해내고 싶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저는 왠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찌개 끓이는 냄새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녀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하던 짓을 멈추고 벌떡 일어섰어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더군요. 엄마 경찰서는 왜 다녀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너무나도 가시처럼 박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대꾸했답니다. 쓸데없는 참견 마라.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속으로는 얘한의 말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한번 튀어나온 모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 아이는 저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면서 제 뜻대로 안 되면 윽박지르고 남 탓하기 일쑤였잖아요. 아들 녀석도 제가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제발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늘레가 다 알아서 한다는 허세로 버텼었지요. 그날도 저는 아들의 걱정을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고 휙 지나쳐버렸어요.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그 적막한 거실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지 고집은 그 순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저 젊은 놈이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그 생각만 붙잡고 있었지요. 제가 아들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 창문에 비치는 제 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민원실이 아닌 좁고 딱딱한 조사실 앞에 서 있는데 제 아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아들은 며칠 전 제가 보였던 그 오만한 태도와는 달리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제 옆에 서 있더군요. 엄마, 제가 경찰서에 와서 혹시라도 엄마가 또 무리하게 대응할까봐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 저의 고집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지요. 너는 여기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어. 괜히 너까지 엮여서 귀찮아지기 전에. 저는 아들이 저를 돕고 싶어서 온 것임을 알면서도 왠지 모를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돈을 잃은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 감정을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사님은 저를 맞이하는 대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앉으세요, 박 여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접수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녹취 파일이 있다면 제출하시고요. 그 형사님의 목소리는 톤이 낮고 딱딱해서 마치 제가 무슨 귀찮은 일을 만들러 온 사람인 양 느껴졌지요.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말은 자꾸만 감정이 실려 툭툭 튀어나왔답니다. 제가 분명히 송금하기 전에 그 젊은 친구랑 통화했어요. 그 친구가의 투자는 안전하고 원금 보장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그걸 녹음해놨어요. 그거라도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 녹취 파일을 제출했지만 형사님은 건성으로 듣는 듯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좌의 명의자가 실제 사기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포통장 소유자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취급받고 있는지 느꼈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데도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 고집 때문에, 제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책임을 오롯이 외부의 누군가에게만 전가하고 싶었지요. 조사실 밖으로 나와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은 복도 구석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그 애를 보며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저 녀석이 그때 내 말을 막았어야지 왜 내가 돈을 보내도록 놔뒀단 말인가 하는 비겁한 생각이 스쳤거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쏘아붙였지요. 너는 왜 밖에 서 있어?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지. 내 일에 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여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미 본물 터지듯 쏟아낸 독서를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형사님은 저를 조사실이 아닌 삭막한 상담실 같은 곳으로 안내했지요. 책상 위에는 제가 제출했던 통장 거래 내역서와 통화 기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답니다. 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요그 송금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명 메신저 피싱 수법과 유사하지만 박 여사님은 직접 사기범과 통화까지 하셨으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대포통장이라니 그럼 돈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그 형사님에게 매달리듯이 부탁했어요. 형사님, 제발요. 제 돈이에요.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가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건데. 형사님은 제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답니다. 박 여사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좌 동결과 통신 추적뿐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께서 그 범인과 통화하신 녹취 파일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증거물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요. 저는 비참함에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 녀석의 충고를 무시하고 제 귀가 얇아서 당한 일인데 결국 저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건가 싶었지요. 그때 형사님이 책상 위에 놓인 제 통화 기록 목록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을 보면 요송금 당일 오전에 상대방과 3번이나 통화하셨더군요. 그리고 오후에 송금 직전에 마지막 통화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통화만 통화 시간이 10분이 넘어요. 보통 이런 사기 수법은 짧고 간결하게 유도하는데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답니다. 마지막 그 통화가 유독 길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그 젊은 친구에게 끊임없이 되물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괜찮은 거죠? 이자율은 정말 그렇게 되나요? 원금 손실 위험은 없나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능숙하게 저를 안심시켰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가족 전체가 저를 따라왔답니다.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손주까지 모두 저를 걱정하며 따라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답니다. 경찰서 로비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모진 말만 퍼부었잖아요. 저는 아들을 밀치며 소리쳤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들은 빠져. 이건 내일이야. 너희들이 내 돈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저는 그날의 대화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다시 한번 그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지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조사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젠 가족들까지 나한테 죄책감을 주네 하는 못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사실 앞에 도착해 형사님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뒤따라와 저를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잠시만요. 저도 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저는 그 간절함을 이용하려 했답니다. 니네가 나한테 그 돈 보내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내가 보냈잖아. 네 말 안 들은 내 잘못이지. 그러니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 네가 범인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니? 저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려 했어요. 만약 이 돈을 못 찾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충고를 무시한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나오니 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니 왠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박 여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는데 아들은 저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형사님의 뒤를 따라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님은 저에게 커다란 녹음 파일 목록을 보여주었지요. 박 여사님, 우리가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 목록입니다. 총 15건이 확인되었고요. 이 중에 마지막 통화, 그러니까 송금 직전의 10분짜리 통화 기록입니다. 형사님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기범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듣기 싫었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번 건은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도 어머님처럼 힘든 분들 돕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었지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형사님은 손짓으로 저를 제지하더군요. 잠깐만요, 박 여사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사님은 음량을 줄이더니 녹음 파일의 재생 속도를 1.5배속으로 높였어요. 사기범의 목소리가 짹짹거리는 것처럼 빨라졌지요. 그리고는 화면에 띄워진 음성 파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박 여사님께서 이거 정말 원금 보장이 되나요? 하고 물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요 상대방인의 원금 보장되죠? 라고 말하기 직전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부분을 들으려고 집중했답니다. 너무 빨라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형사님은 다시 해당 부분을 확대했어요. 박 여사님이 쪽을 보세요. 이 음성 파형의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었어요. 저는 형사님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았지만 귀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형사님이 놀랍게도 제 아들이 경찰서에 올 때 가져왔던 제가 평소에 메모할 때 쓰던 작은 수첩을 꺼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수첩은 제가 아들에게 이거라도 좀 보관해둬라 내가 혹시라도 깜빡할까봐 하고 맡겼던 것이었답니다. 아들은 그 수첩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지요. 형사님은 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아드님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시다 가어머님께서 평소에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혹시 이 통화 중에 특별히 메모해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저희에게 이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천둥이라도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몰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아들에게 넌 내 일에 상관 마 라고 매몰차게 말했었는데 말이에요. 형사님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는데 거기에 제가 삐뚤빼뚤하게 적어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날 통화 중에 제가 들었던 사기범의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메모의 마지막 줄에 붉은색 펜으로 작게 덧붙여진 글씨가 있었답니다. 이자 10%는 내 목, 나머지 5%는 수수료. 이 메모를 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기범은 저에게 원금 보장고 수익을 약속했지만 제 수첩에는 제가 불안해서 그 친구에게 혹시 수수료나 다른 비용은 없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횡설수설하며 흘린 말옥은 제가 상황을 정리하려다 적어놓은 문장이었던 것이지요. 형사님은 제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이 메모가 결정적입니다. 사기범은 박 여사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보장이라고만 반복했지만이 메모는 박 여사님께서 본능적으로 숨겨진 비용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녹취 파일의 특정 부분과 일치하는 미세한 떨림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범이 수수료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려다가 황급히 원금 보장으로 돌렸을 때 그 떨림이 이 녹음 파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제가 그토록 맹신했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허상이자 기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모질게 대했던 제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조사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제가 저질렀던 모든 못된 행동들이 저를 덮쳤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고집이 세서 내 자식의 진심을 보지 못했구나.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답니다. 이 늙고 고집센 엄마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제가 경찰서에 온 첫날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자 쓸데없는 참견 말하며 쏘아붙였던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실망감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아들은 제가 경찰서에 올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며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까봐 노심초사했던 거겠지요. 그 통화 녹음 속에서 붉은 펜으로 적어둔 저의 작은 메모 하나를 아들이 그것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제출했던 거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원망할 때 그 아이는 저를 구하기 위해 조용히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도 며느리도 그리고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을 아들도 제가 얼마나 밉고 한심한 엄마였을지 생각하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나 나쁜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 메모는 제가 혹시라도 불안해서 사기범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해 놓은 것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도우려 했던 것이지요. 저는 비로소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외부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 자신의 고집과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답니다. 잠시 후 형사님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범인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박 여사님의 꼼꼼한 메모 덕분이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조사실 밖으로 나섰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끌어안아 주었지만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못난 엄마였어. 네 마음도 몰라주고 너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니?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미안하다 애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제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았고요. 그동안 제가 그들을 얼마나 밀어냈는지 생각하면이 따뜻한 포옹이 너무나도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차가웠던 경찰서 복도를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묵묵히 걸었답니다. 그날의 햇살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고 잿빛이었던 세상이 다시 색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다시는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이 늙은이가 저지른 큰 잘못은 돈을 잃은 것보다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아들과 함께 남은 세월을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